북한은 뭐 삼성을 필두로 이렇게 남측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역시 북한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계의 3대 투자자라고 하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넥스트 차이나로 딱 꼽은 게 북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북한에 투자하겠다라고 예. 이제 말을 했고요.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큰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지금 투자할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만약에 정말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북한이 이제 개방에 나서고 그다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중국보다 더 빨리 발전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환상적인 곳이죠, 이것이. 왜냐하면은 과학기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질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북한은 또 자원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죠. 개방하면 뭐 한반도가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짐 로저스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진 선봉, 훈춘, 블라디보스톡 이 삼각 트라이앵글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훈춘에다가 뭘 한번 해볼까. 집도 없으면서 무슨 좀 투자한다고. 훈춘에다가 변호사 사무소로 했거잖아. 집 없으면 투자 못합니까? 짐 로저스는 그렇게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돈 버는 게 귀재 아니에요? 이거 돈 버는데 어쨌건 그 헤지펀드가 돈 버는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이 윤리적이진 않다 이런 투기적 거죠.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뭐 끼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중국한테 추적을 당하고 하는데 그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상당 부분 이제 북한의 그 노동력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 부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북한 인프라 투자에 이제 앞으로 한 1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300조 원 이상의 전망이 되고요. 9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렇죠. 두세 배, 거의 3배죠. 중공업이 86조, 건설업이 82조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건설이 문제잖아요. 과잉 투자가 되는데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에서 약간 그 시비를 거는데 사실 이 박근혜 정권 때에 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통일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관광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4조 투자라면 40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인데 이번에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떻게 잔머리를 쓰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경제 협력을 남북한 경제 협력을 카드로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막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돈 안 들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또 남북이 원하는 것들 하고 사실 윈윈인데 마치 그거를 갖다가 네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트럼프식이죠. 문 대통령도 같이 배운 거죠. 만약에 관광만 된다 하더라도 맞춤형 전략이죠. 관광만 된다 하더라도 4조 투자에 40조가 나온다면 엄청난 거죠. 뭐. 이제 남북 경협하면은 뭐니 해도 현대죠, 현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의 정진행 부회장이 그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그 북미 회담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소문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현대가 북한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각별한 관계였죠. 또 현대 입장에서도 남북 경협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아산. 그 어려운 시기에 현대가 그 모험을 하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확보한 게 7대 그 경협 사업권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철도 도로 연결권, 그다음에 통신 인터넷 사업권, 발전, 그러니까 전력 공급 사업권, 통천 비행장, 그다음에 저수지, 금강산 저수지, 관광 명승지의 종합개발 뭐 이런. 근데 이것을 북한도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존중을 해서 다른 기업들이 괜히 새치기 하지 않도록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북한의 그 투자에서 진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냉정한 그 시장 경제 원리로만 놓고 보면은 기업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북한이 이런 개방 경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사실 북한은 아직도 체제 안전이 더 위거든요. 경제 발전보다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되지만 굳이 하나 선택한다면 아직도 체제 안전이란 말이에요. 왜? 세습 체제 계속 지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밋빛 또 핑크빛 그 그림만 갖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그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면서 뭐 핵시설 등의 검증 및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 이걸 빅딜로 볼 것이고 ICBM 폐기 정도로 결론이 난다면 스몰 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그냥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날아갈 가능성만 차단하고 이미 있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재래식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린 자위권 차원에서 지금 갖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오케이 당분간 용인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황당하다라는 거죠. 우리 특히 보수 진영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핵우산을 너희들한테 제공해 주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요. 그 부분을. 네. 그러니까 그걸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한 단계를 거치자.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핵은 보유하고 있는 게 당분간이지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다. 이 프로세스로 봐야 된다. 이걸 잘라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이라크에 그 대량 살상 무기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있었다라고 해가 전쟁까지 해가지고 뒤져본 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폐기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도 그래도 있다라고 안 믿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 봤잖아요. 핵협상 했는데 다음 대통령 바뀌니까 또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말로 그 미국에서 자기들의 체제를 보장해 줄 만한 확실한 장치가 있는 한은 그걸 내주지 않는 한은 그냥 선뜻 비핵화 핵카드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의 본질을 저희가 자꾸 이 개념을 갖고 말장난을 하니까 이게 빅딜, 스몰딜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의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 군축 회담이에요. 과거 핵을 내놓을 리가 없다. 전제죠. 그죠? 그럼 과거 핵을 내놓지 않으면 빅딜은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과거 핵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일정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핵물질. 그걸 내놓을 수가 근데 내놓을 수가 없거든. 안 내놓을 또 어떻게 비핵화 협상으로 포장을 하려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말하자면 약간 개념의 혼란이 오는 건데 제가 참 우리 원래 그 수학 교수님이니까 공자옆에 문자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해야지. 그 유클리드의 공리 중에 평행한 두 직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게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평행선 공리. 평행선 공리죠. 네. 저는 이게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이 필요한 경협을 얻어내려는 게 기본 목표예요. 방향이. 그죠? 트럼프는 최근에 아베 총리한테 노벨상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정치적 성과야.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 CVC만 하면 돼요. CVC 새로 나온 개념 알죠? Complete Verifiable Capping이야. 동결. 여기서. 그러니까 아예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기찻길 딱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디선가 만나는 것 같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이번 회담이 크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우리 박미단한테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까지 얘기한 거로 전달됐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불신감이 미국 의회 안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런 정도에서 말하자면 절충하고 봉합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평행선 공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이제 평행한 그 두 직선이 사실 이제 2차원의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한 원점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원근법에서는 미술 용어로는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사실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지만 희망사항은 이렇게 리만 기하에서는 네. 상대에서 만납니다. 만나죠. 리만 기하에서는. 네. 그 정도 나도 알아. 네, 그래서 만나기를 그냥 기원을 나도 기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게 만날 수 있다고 공면체나 네. 타원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박미단이 얼마 전에 성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펠로시 의장이 북한은 비핵화 아닌 한국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물론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그거 해석 잘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죠.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의 그 바람을 담아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펼치면서 또 하나 참 아쉬운 것은 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뭐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와서 굳이 뭐 일본 대변인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옮겼어야 할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리반 그 부장관이 얘기한 네. 한일이 잘 지내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그 미국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른바 그 이번에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협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 사법적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외교력, 그다음에 정부의 행정력, 그다음에 정치력인데 그거를 갖고 마치 이를테면 한국에서 그 내린 판결이 국제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규범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니까 네. 저는 또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 의원들이 뭐 일본의 외교력의 영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글쎄, 했는지 조금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 와서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한국 언론한테 글쎄요, 뭐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아니 뭐 사이좋게 잘 지내야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작년 7월 원내대표들이 방미를 할 때 제가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장병완, 그리고 고인 대신 노회찬 원내대표님 이렇게 5분이 가시고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 또 수행을 했었는데요. 7월 18일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모였는데 타일을 안 갖고 오신 분이 3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급하게 타일을 공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과 무늬가 같은 거였죠.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바로 에드 로이스라고 하는 이제 당시 하원 외무위원장을 만났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색 타일을 하셨고 나머지 5분이 이제 다 파란색이었고 그 중에서 3분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타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 로이스가 서로 사귀나? 예, 일단 그렇게 협치를 위해서 타이까지 이렇게 맞춰서 같은 거를 하고 오셨네. 그렇게 조크를 하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근데 그 에드 로이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으로 13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하원 공화당 대표였던 분이 케빈 맥카시인데 이분 성격이 급해요. 막 걸어 들어오면서 이제 키도 크신 분인데 Do you trust Chairman Kim? 그러니까 김정은을 믿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을 맞춰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랬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탁자 밑에서 다리를 툭툭 쳐서 그 얘기를 저지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워낙 친하시니까는. 근데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분들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문희상 의장님하고도 하여튼 굉장히 그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전 참 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회담을 지켜보는 기대도 있고요. 또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 외부자들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